그날 밤 난 왠지 모를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래서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였다. 난 애써 잠들려 노력하지 말고 경수에게 갔어야만 했다. 경수의 다림질. 주월. 근데 너 걔랑 지금도 같이 살아?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온갖 푸념을 늘어놓던 친구가 뜬금없이 물었다. 난 거리에 드리워진 가로수 그림자를 멍하니 보던 중이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다. 고개만 살짝 돌려보니 친구는 전화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연신 위로 튕겨내고 있었다. 또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겠지. 친구는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며 부러워했다. 전후 사정은 철저히 가려지고 제거된 채 순간의 작은 이미지만으로 표현되는 즐거움과 화려함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에게 부재한 것을 확인하는 일, 그건 그녀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채워지지 못한 욕망을 깨닫는 일이기도 했다. 질문은 던져놓고 관심 없다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화면만 보고 있었지만 난 친구가 사실 내 대답을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답이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 이길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경수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매번 그 사실을 확인했다. 난 짧게 대답했다. 전에 물어봤을 때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으니 덧붙일 말도 없었다. 친구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한 음절의 대답만으로 내 근황은 모두 파악했을 것이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나의 경제적 상황과 그래서 진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어딘가 이상한 동거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친구에게 난 여전히 생각 없고 비전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게 비난에 더 가까운 충고나 조언은 하지 않았다. 내 삶을 존중해서는 아니었다. 난 계속 그렇게 남아있어야 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나보다 그나마 조금 더 우월한 상황에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친구의 질문은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그러한 의도를 처음 깨달았을 땐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도 나고 자존심도 무척 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느낀 허탈감과 박탈감을 고작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보상받으려는 그녀의 삶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다. 그저 가엾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어쨌든 친구는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는 했으니 굳이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도 지겨운지 전화기를 내려놓고 유리잔 안에 얼음을 빨대로 천천히 돌리는 친구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살짝 비죽이는 입술에선 넌지시 드러나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난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바람이 멈추었는지 그림자는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거리엔 행인도 없어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조금은 서늘하고도 낯설어 보였다. 친구는 벼랑간 화제를 바꾸어 새롭게 시작한 일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졌던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졌다며 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날카로운 햇살이 만들어내는 선명한 그림자의 경계만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나와 경수는 취업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는데 우린 서로가 비슷하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모임의 평균 연령을 올리는 30을 앞둔 나이. 변변치 않은 지방 사립대를 졸업해 별다른 스펙도 없이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온 무지함과 무모함. 어떻게든 숨기고 가리려 하지만 몸에 배어버린 냄새처럼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가난함과 촌스러움. 처음엔 서로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비슷함은 자연스럽게 동질감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며 호감으로 변했다. 경수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경수에게 호감을 느낀 건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것이 당시에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끌렸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린 동거를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내가 살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무허가로 쪼개고 증축하려 만든 곳이었다. 한 층에 한 가구가 있어야 할 공간을 3개의 원룸으로 그것도 날림으로 만들었으니 겉으로 드러난 형태도 볼품없었고 기능적으로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전기와 상하수도는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창틀과 벽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 방음도 형편없어서 옆방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거지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열악한 집이었지만 비슷한 월세 수준에서 더 나은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에 그저 참고 견뎠다. 저렴한 이율의 청년대상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미 학자금 대출도 있는 마당에 빚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다. 경수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30만 원을 내는 낡은 고시원에 창문도 없는 방에서 지냈다. 그에 비하면 내가 지내는 방은 그나마 나은 건지도 몰랐다. 적어도 창문은 있었으니까. 비록 북향에다가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이라곤 맞은편 건물의 붉은 벽돌 뿐이었지만 난 만약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과연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물론 환경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았을 것이다. 아무래도 집값은 훨씬 저렴할 테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그곳에선 희박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다. 그건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부족하단 걸 의미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야 했고 어쨌든 기회가 가장 많은 건 서울이었다. 만약 우리 둘이 내는 월세를 합친다면 그래도 여기보단 크고 나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둘이 같이 지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동거를 제안했을 때 경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그리고 우린 얼마 뒤 경수가 소중히 모아놓은 전 재산 500만 원을 합쳐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50만 원인 오래된 투룸 주택을 구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위치는 좋을 수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한참 멀었고 마을버스도 집 근처까지는 다니지 않았으며 오르고 나면 숨이 가빠지는 가파른 언덕 위였다.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집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앞이 탁 트여 채광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 집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다. 고시원에 창문 있는 방이 있거든. 그 방은 월세가 10만 원 더 비싸. 햇빛은 공짜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선 그렇지가 않았어. 그러고는 주택의 창문 개수로 세금을 매기던 옛날 영국의 얘기를 해줬다. 창문이 많은 큰 저택에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였는데 임대주택 건물주들이 세금을 줄이려 창문을 모두 막아버린 탓에
정작 새들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옛날부터 풍부하고 화사한 채광은 부의 상징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 가난하면 햇빛을 얻기 위해 다른 걸 포기해야 해. 새롭게 이사한 집에는 집 크기와 어울리지 않는 꽤 널찍한 남향의 베란다가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창고처럼 사용했는지 벽과 바닥에는 곰팡이와 찌든 때가 가득했다. 경수는 이 공간이 마음에 든다며 다른 곳보다 더 신경 써 청소하고 손수 페인트 칠까지 해서 나름 근사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우린 햇볕이 좋은 날이면 베란다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경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풍부하고 화사한 채광을 누리는 부자라도 된 것처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경수는 그동안 10만 원이 없어 누리지 못했던 햇볕의 따스함과 포근함을 이제라도 마음껏 누리려는 듯 틈만 나면 베란다를 애용했다. 동거를 시작한 후 그전엔 몰랐던 경수의 취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고 LP 수집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해도 항상 턱없이 부족한 주머니 사정이었지만 경수는 서울에 올라온 뒤부터 매달 회원역 지하상가와 황학동 풍물시장을 부지런히 다니며 중고 LP를 적어도 한두 장씩 꼭 샀다. 아무리 중고라지만 LP 가격은 보통 1, 2만 원 이상이었고 아주 가끔이지만 4, 5만 원이 넘는 걸 사기도 했다. 난 그런 경수를 보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빠듯한 상황에 너무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LP를 사는 것보단 저축하거나 아니면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는 게 나을 텐데. 물론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은 문제없이 부담했으니 이런 생각을 굳이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경수는 나의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마치 부끄러운 고백을 하듯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에 집에 LP가 정말 많았어. 아빠가 음악을 좋아했거든. 듣는 것도 그리고 부르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락없이 무의도식하는 한량이었지. 어쨌든 그때 난 아빠가 LP를 턴테이블에 올려 음악을 트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흘러나오는 음악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엄마는 아니었나 봐. 거실 벽면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는 아빠의 LP를 보며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갖다 버리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종종 신경질을 내곤 했으니까. 그러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지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했고 아빠는 그 많은 LP를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지고 떠나버렸어. 집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던 아빠가 떠난 건 별로 아쉽지 않았는데 가끔 LP가 있던 자리를 볼 때면 마치 내 추억의 일부가 뭉텅이로 잘려나간 기분이 들더라.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LP를 모으는 건 잘려나간 추억의 빈 부분을 느리지만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경수가 산 LP는 이제 고작 20장 정도였다. 난 궁금했다. 추억이 잘려나간 부분을 채우려면 얼마나 더 많은 LP가 필요한 건지. 비어버린 옛 추억을 지금 와서 채우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왜 LP를 사놓고 듣지는 않는지였다. 자세히는 몰랐지만 LP로 음악을 들으려면 최소한 턴테이블 정도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경수는 없었다. 당장 듣지도 못할 LP를 사서 모셔만 둘 뿐이었다.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 가서 좋은 오디오를 마련할 거야. 그저 그런 거로는 듣고 싶지 않아. 취업도 아직 못했고 좋은 오디오가 그렇게 만만한 가격이 아닐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LP를 모으기만 하면서 기다린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인이 좋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기야 음반과 오디오 둘 다 없는 것보다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건지도 몰랐다.
경수의 또 다른 취미는 이건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다림질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셔츠 다림질. 지금까지 난 다림질이 취미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과연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었다. 경수는 셔츠 다림질에 소위 진심이었다. 좁아터진 고시원에서 지낼 때도 다리미판과 다리미를 갖추고 직접 다림질을 했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경수는 셔츠를 즐겨 입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항상 깔끔하고 매끈했다. 그리고 그러한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에선 왠지 모를 반듯함과 고상함이 느껴졌다. 그래, 바로 그거였다. 내가 경수에게 느꼈던 뭔지 모를 나와는 다른 점. 그건 바로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일 것 같은 반듯함이었다. 차림새며 행동이 조금 촌스럽고 때때로 엉성한 건 우리 둘 다 마찬가지였지만 경수는 나와 다르게 언제나 반듯했다. 요행을 바라거나 쉽게 무너져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때론 답답할 정도로 취향과 기준에 엄격한 면이 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는 분명 그런 경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밤, 난 에어컨도 없는 후덥지근한 집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두 번째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는 경수에게 도대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그러고 있냐고 핀잔을 줬다. 이제 막 양 소매를 모두 다린 경수가 셔츠의 등 부분을 다리미판 위에 펼치며 말했다. 뭐랄까, 이건 나에게 일종의 의식 같은 거야. 의식? 다림질이? 셔츠의 등판을 다리미로 주저없이 앞뒤로 밀고 있는 경수의 모습은 사뭇 경쾌하게 보였다. 칼라나 소매를 다릴 때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다. 경수는 팔을 부지런히 움직여 두 번째 셔츠의 다림질을 마치고 나서 내 질문에 답했다. 신기한 게 말이지. 기분이 심란하고 우울할 때 셔츠를 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 잔뜩 구겨졌던 옷이 주름 하나 없이 펴지는 걸 보면 산만했던 정신이 차분해지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나에게 다림질은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지한 대답이 오히려 나의 관심을 끌었다. 녹은 치즈처럼 선풍기 앞에 축 늘어져 있던 난 몸을 일으켰다.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내 질문에 경수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에 집 앞에 작고 오래된 세탁소가 있었는데 난 틈만 나면 세탁소 앞에 앉아 커다란 창문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다림질하는 모습을 구경했어.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다리미로 옷을 척척 다림질하는 모습이 어린 내겐 꽤 신비롭고 인상적이었나 봐.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다림질을 좋아하게 된 건. 경수는 팔짱을 풀고 스팀 다리미에 물을 채워 넣으며 세 번째 셔츠를 다릴 준비를 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다림질하면서 마음을 다스린 건 아니고 군대에서였어. 다림질할 때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낀 건 내가 군 생활을 좀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그걸 다림질로 다스린 거야. 다행이었지 뭐. 다림질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고를 쳤어도 크게 쳤을걸. 다림질이 그 정도라고? 경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적어도 나에겐.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며 냅다 자버리는 내게 다림질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경수의 말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림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보면 적어도 경수에겐 진짜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다림질을 모두 마친 경수가 다리미와 다리미판을 정리하며 내게 물었다.
다시 선풍기 앞에 엎드려 누워버린 나는 경수는 보지도 않고 그게 뭐냐고 물었다. 정리를 마치고 온 경수가 내 옆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었다. 그에게서 옅은 땀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뭐냐 하면 햇살이 잘 드는 방에 좋은 오디오를 갖춰놓고 내가 모아놓은 LP로 음악을 들으며 다림질을 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난 그제야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보았다. 아마 내 표정은 조금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지 않았을까. 선풍기 앞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경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온전히 가득한 순간. 하지만 다가올지 모르는 아득히 먼 그 순간을. 그래서였을까? 난 경수가 조금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난 몸을 일으켜 앉아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눈을 뜬 경수가 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 난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도 나와 경수는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지방대 출신의 해외 어학 연수나 공모전 입상, 적어도 인턴 경험 등 다른 경쟁자들은 어쩌면 기본일지도 모를 스펙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에겐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전이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우리만 몰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결국 무모했고 무엇보다 어리석었던 우리의 잘못이었다. 닿지 못할 이상을 언제까지 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엇보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가 아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선호하는 기업이나 분야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인 건 경수였다. 취업정보 사이트의 공고를 살피며 전혀 모르는 회사라도 조건이 맞다 싶은 곳이면 입사 원서를 넣기 시작했고 몇 군데 면접을 봐서 합격했다. 경수는 그중 작은 무역회사를 선택했다. 어쨌든 경영과 무역을 전공했으니 그나마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선택한 거였다. 중국과 동남아에 저가 상품을 수입해 국내 유통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 모든 직원이 업무 영역 구분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처리하는 형태로 일을 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야근이 잦았고 그만큼 피로도나 스트레스의 강도는 약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아무래도 저가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마진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영업이익이 높지 않으니 당연히 임금도 높을 리 없었다. 경수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 벌의 셔츠를 새로 장만했다. 나도 경수의 취업을 축하하고자 셔츠를 선물했다. 폴로 랄프로렌의 흰색 버튼다운 옥스포드 셔츠였다. 가격이 조금, 아니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포장을 뜯고 선물을 확인한 경수는 새하얀 셔츠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했다. 이건 특별한 날에만 입어야겠어. 경수가 말한 특별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경수의 다짐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다. 출근할 때 입고 나간 주름 하나 없이 말끔했던 셔츠는 저녁 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올 때면 잔뜩 구겨지고 후줄근해져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수의 표정 또한 그런 날이 잦아졌다. 만약 내가 선물로 준 셔츠를 입은 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경수를 보았다면 난 분명 속상하고 슬펐을 것이다. 경수가 취업한 후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별 수 없었다. 통장 잔액은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할 정도로 줄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목표했던 걸 포기하자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싶었다. 내가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길 기다렸다는 듯 친구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중고등학생 수험서를 주로 취급하는 작은 도서 유통 회사였는데 친구는 건강을 이유로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었다. 자신의 대체자로 회사에 날 추천한다는 거였다. 신입인 내가 널 대체할 수 있을까?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의 내용을 틀리지 않게 입력만 하면 되는 일이라니까. 금방 익숙해지다 못해 지루해 할걸.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순 없었고 무엇보다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상황은 아니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선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는 생각이었다. 잘 생각했어. 내가 한 달은 함께 있으니까 잘 알려줄게. 그나저나 몸이 많이 안 좋아? 친구는 짧게 한숨을 쉰 뒤 허리에 두 손을 얹고 가슴을 펴며 몸을 곧게 세웠다. 가슴속 깊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신음과 함께 몸 여기저기서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났다. 뭐 별거 아니야.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손목도 좀 안 좋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있지. 넌 일을 안 하니 이런 건 모르겠지? 라는 투로 친구는 뻐기듯 말했다. 나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찡그려졌다. 친구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 때문에 몸이 아픈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건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다. 너도 일 시작하면 꼭 운동해. 한순간이다. 몸 망가지는 거. 며칠 후 친구의 회사에 면접을 받고 바로 입사가 결정되어 일을 시작했다. 내가 맡은 주된 업무는 재고 관리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도서가 들어오고 나갔기에 처음엔 조금 정신없었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눈에 보이는 숫자만 틀리지 않게 입력하면 되니 고민할 것도 없었다. 오히려 날 지치게 만드는 건 온갖 잡무였다. 비품 관리부터 비용 및 영수증 처리, 우편 업무, 손님 응대, 대표의 약속 장소 예약까지. 회사엔 별도로 회계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아마도 계속해서 연차가 낮은 여자 직원이 을에 맡아왔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신입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업무 인수인계 때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반발했지만 친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나한테도 편할 거라고 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책상 위에 나날이 쌓이는 영수증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거나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마실 거리를 준비하고 손님이 떠난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뜨겁게 꿈틀거리던 감정은 비참해질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사 생활은 그런 날의 반복이었다. 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서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다. 나와 경수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삭막해졌다. 지친 하루를 보낸 우리는 집에 오면 곧바로 각자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현저히 줄었고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되면 종종 말다툼으로 이어지곤 했다. 우린 서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았지만 외면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여유도 없으니 상대를 살피고 돌볼 여력은 있을 리 없었다. 한동안 그런 관계가 이어지다가 결국 우리는 연인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햇살이 좋은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함께 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마주 앉았지만 서로 한마디 말 없이 음식만 먹다가 내가 혼잣말 하듯 작게 내뱉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걸까? 잠시 멈칫한 경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는 없겠지. 경수의 대답은 그럴 수 없으니 다시 잘 지내보자는 의도가 아니라 그럴 수 없으니 이제 정리하자는 의미였다. 나도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그래. 주어와 동사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경수는 나의 대답에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베란다 난간에 회색빛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구구 울었다. 예전 같았으면 경수가 얼른 뛰어가 창문을 두드려 비둘기를 쫓았겠지만 지금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앞에 놓인 음식만 천천히 먹었다. 우린 헤어졌음에도 동거는 계속 유지했다. 나도 그리고 경수도 다시 혼자 월세를 부담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리 돈을 벌기 시작했다지만 주거비가 늘어나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경수는 지금 집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래서 우린 최대한 서로 마주칠 일 없도록 신경 쓰며 살던 집에 계속 같이 사는 걸 선택했다. 남들이 안다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린 상관하지 않았다. 고시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수는 화장실이나 주방,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꽤 합리적인 규칙을 제시했고 난 군말 없이 따랐다. 나보다 훨씬 깔끔하고 세심한 성격의 경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대부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으니 안 따를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린 한 집에서 별거하는 헤어진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경수는 웬만하면 자신의 방에서 지냈지만 다림질만은 거실에서 했다. 작은 방이 다림질하기에 불편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단 햇빛이 드는 베란다를 좋아해서였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 단지 그것뿐이었다. 경수의 다림질은 일하기 전부터 그랬듯 어김없이 일요일 오후였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후부터 다림질 시간이 왠지 전보다 더 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다림질하는 몸짓이 더 세심해지고 더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괜히 그렇게 느낀 거겠지 싶었는데 경수에게 다림질이 갖는 의미를 떠올려 보니 어쩌면 정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수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아무리 심란하고 우울해도 셔츠를 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다림질은 내면을 다스리는 의식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 힘든 한 주를 견디어내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새로운 한 주를 앞둔 그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전보다 더 다림질에 집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렇게 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겨우 버틸 수 있을 테니까. 회사 생활은 금세 익숙해졌다. 이런저런 잡무가 쉴 새 없이 이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었다. 그저 전과 다르지 않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었다. 복잡하게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도 못한 채 괜히 손만 바쁘게 움직이면 됐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다른 직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통화를 하고 서류를 들추어 보는 등 계속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모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자신이 놀고 있지 않음을 일부러 강조하려는, 그래서 관리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생존의 몸짓. 나도 이제 요령을 알았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몸짓.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늘어져 있거나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다반사였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할 체력이 되지 않았다. 체중이 빠르게 늘었고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과 허리 그리고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치료를 시작하든 운동을 시작하든 뭐라도 해야 했지만 피로에 찌들어 몸의 변화에 둔감해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느새 나도 친구처럼 일하면서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자괴감과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나 자신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느껴졌다. 강이나 바다에 닿지 못하고 언젠가 메말라 없어질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미 몸에 짙게 밴 타성과 게으름은 그러한 기분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때때로 경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와 같을지 아니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나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자신의 기준도 확고한 경수는 왠지 나처럼 가만히 고여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진 않았다. 사실 우리는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헤어지고 얼마 후부터 경수는 새벽같이 집에서 나가 늦은 밤에나 돌아왔고 주말에도 청소나 다림질 같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를 빼면 밖으로 나갔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나 때문에 불편해서 일부러 그런 거라면 안 그래도 됐는데 딱히 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마주쳐서 어색할 일이 없으니 편하긴 했으니까. 경수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피하려 하는 만큼 나도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경수의 옷차림이었다. 출근할 때면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던 그가 언제부턴가 편한 티셔츠 차림이더니 심지어 어떤 날은 트레이닝복 차림이기도 했다. 셔츠를 입지 않으니 일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하던 다림질도 하지 않았고 그게 경수에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지 않았기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어느 일요일 밤늦게 돌아온 그를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툭 던지듯 물었다. 요샌 왜 다림질 안 해? 경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의 시선을 회피했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경수는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지나간 후 공기에서 땀냄새 같은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난 무심히 닫힌 방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눈앞에 방금 들었던 경수의 대답이 떠다녔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그 뒤로 당연히 따라붙어야 했을 내 질문들도 희미하게 떠올랐다. 왜? 그건 너에게 중요한 거였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쩌면 난 지금이라도 곧 사라지려는 그 질문들을 움켜쥐고 일어나 경수에게 가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가 질문에 대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지만 결국 난 눈을 질끈 감고 베개에 머리를 파묻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밤 난 왠지 모를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래서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였다. 그날 밤 난 애써 잠들려 노력하지 말고 경수에게 갔어야만 했다. 어떻게든 얘기를 나누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았어야만 했다. 경수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날부터 며칠 뒤 경수는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경수가 죽고 나서야 난 그가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되었다. 경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 꽤 오래였다. 경수의 실수로 회사에 적잖은 금전적 피해가 갔고 경수는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신입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수 씨가 실수하기 전에 그리고 실수했을 때 누구라도 그를 도와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퀭한 얼굴로 빈소에 조문을 온 회사 동료가 고개를 숙인 채 경수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그 누구도 경수를 돕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경수를 도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건 사람의 탓이 아니라 분명 업무, 아니 회사 시스템의 탓이었다. 벌겋게 부은 눈으로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내 앞에 앉았다. 덥수룩한 머리, 야외에서 일하는 듯 검붉게 탄 피부, 며칠 동안 면도를 안 해 거뭇하게 올라온 수염, 살집이 실팍한 가슴과 어깨. 그는 자신을 경수의 형이라고 소개했다. 언젠가 경수에게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형 얘기를 스치듯 들은 게 기억났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대뜸 내게 경수와 같이 살고 있었냐고 물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은 얼굴인 것 같은데 왜인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우리가 왜 같이 살게 되었고 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같이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는지. 경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전거로 배달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지. 그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제야 경수의 옷차림과 희미하게 났던 땀 냄새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경수가 메고 있던 가방에 구급 공무원 시험 교재와 학원 수강증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몸쓰는 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배달 일을 한 건지. 걘 어렸을 적부터 그저 세련되고 우아하고 한가한 삶을 동경했어요. 다 지 아빠 닮아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모르고. 그게 왜 부질없어요? 경수가 그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해 나도 모르게 그에게 반발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곤 어깨를 으쓱했다.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도 둔중한 어깨 때문에 매우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고 그건 꽤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 나에게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그런 게 부질없는 거 아닌가요? 그때 마침 조문객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낮은 천장과 어두침침한 조명, 그리고 짙은 향 냄새는 이 상황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경수 형의 높아진 언성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방금 온 조문객은 피의자 측 보험사 직원인 듯 했는데 그는 그들을 향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규정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난 그제야 경수의 죽음이 분명 누군가는 돈을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경수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난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 집에서 감히 혼자서 지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경수가 나타날 것 같아 두려웠다. 왜 자신의 상황을 알려 하지 않았냐고, 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냐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볼 경수를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친구는 그런 날 보며 그저 안타까운 표정만 지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경수 형에게 연락이 왔다. 경수가 살던 곳과 짐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난 도어록 비밀번호만 알려줄까 하다가 그건 왠지 내키지 않아 그에게 문을 열어줄 테니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라고 했다. 주말에도 일하다 왔는지 그는 곳곳에 기름때가 묻은 회사 점퍼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머리는 덥수룩했고 수염이 거칠었다. 그에게서 매캐한 탄내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경수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경수의 유품은 초라할 정도로 조촐했다. 얼마 안 되는 옷가지와 액세서리, 책, 잡동사니, LP.
그리고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전부였다. 난 그게 경수의, 아니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아 괜히 부끄러웠다. 그가 선반에 꽂혀 있는 LP를 뒤적이며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는 나에게 경수의 물건을 대신 버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딱히 따로 간직할 만한 물건은 없다고 하며 만약 그래준다면 사례를 하겠다고도 했다. 난 처음 봤을 때부터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경수와 너무도 달라 과연 친형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부탁을 수락했다. 그가 경수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게 놔두고 싶지 않았다. 경수의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게 내가 경수에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일 것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가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는 내게 그가 말했다. 이 집 보증금을 경수와 분담했다고 하던데 경수 몫의 금액은 돌려줘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말에 기가 찼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난 순순히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여전히 그의 움직임은 실제보다 커 보였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다시 연락하겠다며 떠났다. 난 다시 경수방으로 돌아왔다. 가만히 방 안에 서 있으니 지레 짐작했던 것과 다르게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고 경수의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눈길이 자연스레 한쪽 벽에 가지런하게 걸려있는 그의 셔츠들로 향했다. 색상별로 정리된 셔츠는 푸른 계열이 가장 많았다. 파스텔 톤의 스카이 블루부터 짙은 네이비 사이의 그 어떤 색들. 경수가 푸른색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 하얀색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바로 내가 경수에게 취업 선물로 준 셔츠였다. 셔츠는 택도 뜯지 않은 상태로 비닐까지 씌워져 있었다. 특별한 날에만 입겠다고 했던 경수는 이제 이 셔츠를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게 되었다. 바보 같은 놈, 이게 뭐라고. 난 비닐 안으로 손을 넣고 살며시 어루만지며 셔츠의 촉감을 느껴보았다. 그러자 문득 기분이 이상해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몸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다. 난 셔츠에서 손을 떼고 한 발 뒤로 물러서 걸려있는 셔츠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너무나 요란해 창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내가 깨어있는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온 몸이 흠뻑 젖은 채 일어났을 땐 이미 아침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그렇게 세차게 불던 비바람이 다 거짓이었다는 듯 하늘은 너무나 맑고 고요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따스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건 직감할 수 있었다. 난 경수방에 걸려있는 셔츠를 모두 걷었다. 선물로 준 셔츠를 포함해 총 16벌이었다. 그걸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뒤 설거지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정성을 들여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마치 의식에 들어가기 전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이 세탁이 끝난 셔츠를 꺼내 베란다에 널었다. 볕이 좋아 금방 마를 것 같았다. 오후엔 시내의 음향기기 판매점을 찾아갔다. 그곳엔 다양한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너무 비싼 건 살 수 없었고 추천을 받아 스피커가 내장된 저렴한 입문용 제품을 샀다. 점원은 음질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상관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셔츠는 어느 정도 말라 있었다. 베란다엔 아직도 햇살이 충만했다.
난 상자를 열고 턴테이블을 꺼냈다. 별다른 설치가 필요 없었고 그저 전원만 연결하면 됐다. 그리고 경수가 그동안 모은 LP를 들고 나왔다. 30장이 채 되지 않는 LP는 대부분 내가 모르는 해외 음반이었다. 그냥 손에 잡히는 LP를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점원에게 배운 대로 바늘을 움직였더니 잠시 후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작동이 제대로 될까 긴장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다리미판과 다리미를 가져왔다. 난 경수의 셔츠를 모두 다림질할 생각이었다. 경수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햇살이 잘 드는 방에서 LP로 음악을 들으며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하는 다림질. 비록 좋은 오디오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부족하나마 그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고 싶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다. 그저 경수를 위해 해주고 싶었다. 그의 영혼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 첫 번째 셔츠를 다리미판 위에 올려놓고 다림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림질이 처음이었기에 부자연스러웠다. 순서는 엉망이었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다림질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다림질은 좁은 부분부터 하는 게 좋아. 칼라부터 시작해서 양 소매를 다리고 마지막으로 앞과 뒤를 다리는 식으로. 어느새 내 옆에 선 경수가 말했다. 난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보았다. 햇살에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내 입가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그가 알려준 대로 셔츠 다림질을 계속했다. 처음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점점 능숙해졌다.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에 주름이 말끔히 펴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이었다. 경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었지만 표정은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고 말하고 있었다. 다림질 중간중간 한 면의 재생이 끝난 LP를 뒤집어 주었고 그렇게 한 음반을 다 들으면 다른 음반으로 바꾸어 주었다. 듣고 싶은 음반 없어? 아무거나 좋아. 경수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다림질과 LP 음악, 그리고 밝은 햇살. 단지 이것만으로도 경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게 필요 없다고 했던 그때 경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던 것일까?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했던 것일까? 난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나의 말에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다. 있잖아. 이 순간 정말 멋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난 이번에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든 참으려 애썼다. 잠시 후, 넌 절대 메마르지 마.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경수의 목소리였는지, 아니, 내가 실제로 들은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경수는 다시 눈을 감고 볕을 쬐고 있었다. 셔츠 16벌의 다림질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팔과 다리가 아파서 몇 번을 쉬어야만 했고 LP도 여러 번 바꿔야 했다. 다림질을 모두 마쳤을 땐 이미 해는 완전히 져서 바깥은 어둠이 짙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경수는 보이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집엔 나 혼자였다. 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턴테이블을 멈추고 어지럽게 놓인 LP를 정리해 선반에 꽂았다. 다리미판과 다리미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다림질을 마친 셔츠는 원래 순서대로 다시 걸어 놓았다. 한참을 경수방에 서 있다가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아마도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았다. 아까부터 참았던 눈물이
다시 나오려고 했다. 그냥 울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난 이제 어둠만이 가득한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